안녕하세요. 아내와 연애를 7년 하고 결혼한 지 2년 된 30살 남자입니다. 20대 초반의 화끈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내가 멋있어 제가 먼저 사귀자고 고백했고, 그렇게 7년 동안 누구보다 임팩트 강한 연애를 해왔습니다. 보통 조신한 느낌이 전혀 없는 와이프 성격으로 사귀면서 싸울 일이 많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우리 둘 성격이 정반대라서 이해만 잘한다면 싸울 일이 크게 없어서 5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싸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아내와 결혼하고 누구보다 재미있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장인어른이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면서 장모님이 혼자 외롭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런 장모님이 안쓰럽던 외동딸의 제 아내는 그런 엄마와 잠시만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고, 평상시에 저를 아들처럼 잘 챙겨주신 장모님이었기에 순순히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두 달 전부터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항상 제가 고맙다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시고, 평소 잠이 많은 아내 때문에 아침을 굶고 간 적이 몇 번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장모님이 간단한 주먹밥을 맛있게 만들어주셔서 최근엔 손맛 좋은 장모님 덕분에 아침을 굶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던 찰나에 어느 날 장모님이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저를 사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남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처음엔 치매 증상이 오래 지속된 게 아니라 조금씩 있었던 거라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몇 번을 사과했지만 오히려 그런 장모님의 모습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앞으로 치매 증상이 더 강해지면 어쩌면 좋을지 아내와 상의하곤 있기는 해요. 어느 날 아내가 동창 모임을 가게 되어서 저녁에 장모님과 제가 단둘이 있어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장모님과 사이좋게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치매 증상이 찾아왔던 장모님은 저에게 여보라고 말하며 뽀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치매 증상이 와서 저한테 여보라고 부르면 제가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척하면서 받아주기는 했지만 장모님이 저한테 뽀뽀까지 하려고 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모님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뽀뽀하는 장모님을 막으려고 최대한 애를 썼지만 힘이 워낙 좋으시기로 알아주는 분위기에 피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평상사에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장모님이었다고 해도 아내 엄마이기도 하고 제 가족인 분이 저를 여보라고 부르며 뽀뽀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부담스럽고 싫더라고요. 때마침 아내가 오고 그런 저를 보고 놀란 나머지 장모님을 떼어내며 엄마 정신 차려. 징그럽게 무슨 짓이야. 라고 말하는데 내심 치매로 힘들어하시는 장모님을 보고 있으니 속상했어요. 평소 저를 아들처럼 생각해주신 분인데 이제 저를 못 알아보시고 장인어른으로 착각하고 계시니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 후로 한동안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낮잠을 자고 일어나던 장모님이 이제 원래 모습이 없고 치매 증상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사위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늘 우리 서방, 우리 여보라고 말하는 게 당연스럽게 변해버렸죠. 저는 남편이라고 생각해도 저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런 장모님을 보고 아직 적응이 되지 않은 아내는 매일 밤에 울기만 하네요. 엄마가 아이가 된 것 같아서 속상하고 그런 엄마 때문에 내가 매일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매일 사과하네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아내는 조만간 장모님을 요양원에 보내자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요양원 보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제 아내를 힘들게 키우신 멋진 분인데 치매 하나 걸렸다고 해서 쓸쓸하게 요양원에 지내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제 고집으로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밤에 제가 일찍 잠들어서 혼자서 자고 있었는데 아내가 잠시 마트에 간 사이에 제가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와서 제 옆에 누우신 장모님이 제 위에 올라서 키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방이 어두워서 제 아내인가 싶었는데 뒤늦게 장모님인 줄 알아차리게 되어서 얼마나 놀랬던지 몰라요. 그런 장모님을 밀치고 저도 모르게 무슨 짓이에요라며 화냈어요. 제 화난 모습에 결국 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는 장모님과 마트를 다녀오고 나서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니 놀란 아내는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나하나 모두 설명해줬죠. 충격받은 아내는 한동안 실성한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기 바빴고 결국 저에게 제발 요양원에 보내달라고 애원을 하길래 저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혼자 사는 미혼이었다면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본인이 치매 걸린 엄마를 케어했지만 지금 결혼한 입장에서 엄마를 도저히 돌보지 못할 것 같다며 말하더라고요. 아내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이 있지만 아내가 없을 때마다 저한테 몰래 다가와 우리 여보야. 내 딸 몰래 아이 하나 더 가질까?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제가 방심한 사이에 제 엉덩이를 슬쩍 만지는 등등 하기도 했었어요. 이왕 요양원에 보내는 김에 좋은 곳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일반 작은 요양원이 아니라 좋은 조건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큰 곳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미리 장모님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몇 가지 있기도 했고 아내와 제가 능력이 어느 정도 있기에 좋은 요양원에 보내는 것 정도는 부담이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좋은 요양원에 보내는 동안에 절차가 있기도 하여 바로 들어가진 못했기에 며칠 정도는 어쩔 수 없니 장모님과 더 함께 살아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지내는 장모님을 보고 있으니 안쓰럽기도 했지만 장모님과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라도 장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요양원에 들어가기 하루 전날에 아내가 쓰러질 뻔한 사건이 하나가 제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크 원피스 잠옷을 입고 나온 장모님은 저에게 오늘 자신과 함께 자면 안 되겠냐고 요구하는데 저 진짜 소름 돋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 아내를 밀치고 저에게 다가와 지난번처럼 키스하기 위해 달려오는데 너무 싫어서 이번에도 또 장모님을 밀치면서 화를 내고야 말았네요. 이번에 장모님이 울지도 않고 키스를 하기 위해 고집을 부리시는데 역시 힘이 장사라서 밀치기는 정말 힘들더군요. 결국 아내까지 도와서 장모님을 떼어낼 수 있었고 장모님은 그런 아내를 보고 너가 뭔데 우리 사이를 갈라놓냐? 질투가 나서 그러니? 일어난 말을 서슴없이 하면서 제 아내를 때리기까지 하는데 순간 너무 무섭기도 하고 맞고만 있는 제 아내를 데리고 안방으로 피신시켰어요. 그렇게 다음날까지 장모님 진정시키기 바빴고 다음날이 돼서 아침 일찍 일어나 장모님을 요양원에 보냈는데 자기 두고 가지 말라고 울고불고 떼를 쓰는 장모님 보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장모님 보고 싶어서 찾아가는데 아직도 저를 보고 남편이라고 부르며 왜 나를 두고 갔냐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면회를 가고 집에 가려고 하면 제발 나 좀 데리고 가달라고 울고불고 난리고요. 며칠 동안 아내와 저는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장모님이 저를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상 함께 살기가 힘들어서 요양원에 보내게 됐어요. 앞으로 자주 면회를 가게 될 테지만 아내는 아직도 적응이 되지 않았는지 그런 장모님을 보러 갈 때마다 울기 바쁘네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가 않아서 바로 장모님이 치매에 결린 거라 아내 입장에선 심적으로 많이 지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정을 알고 계신 제 엄마도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제 아내를 달래주고 저에게 지금보다 더 아내에게 잘해달라고 말하곤 한답니다. 평소에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금술이 좋기고 워낙 유명했던 터라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원래 금술이 좋으면 아이가 잘 안 생긴다는 말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지 거의 6년 만에 제 아내가 태어났다고 하네요. 노력해도 항상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생했다고 하시는데 어렵게 아내가 태어났고 그만큼 소중한 딸이기에 애지중지 키웠다고 해요. 그렇게 평소 아내와 장모님 사이는 각별했고 그런 소중한 엄마가 치매에 걸리게 되니 딸 입장인 아내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난감하고 감당하기 힘든 일로 저를 당황스럽게 만든 장모님이지만 그래도 저를 아들로 생각해주시고 잘해주신 게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자주 장모님을 찾아뵐 생각이고 제 친엄마인 것처럼 잘 보살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제 아내를 이쁘고 멋진 사람으로 키워준 점도 정말 감사하고요. 착하고 멋진 우리 장모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는지 가끔은 속이 상하고 서럽네요. 치매는 어린 나이에도 올 수 있다고 하니 제 아내에게 그런 일이 없도록 활동적인 일을 많이 할 거고 앞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곤 해요. 저에게 처음 있던 일이라서 어쩌면 좋을지 약간 어벙벙한 것도 있었지만 앞으로 제 친어머니에게도 이런 일이 혹시나 있을 시에 제대로 대처하고 싶기도 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제가 인생에서 가장 사랑한 남자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가장 뜨겁고 사랑했던 사람인데 기분이 이상하네요. 왜 그렇게 빨리 간 건지 건강하던 사람이 어쩌다가 병을 얻게 됐는지 물어보고 싶은 게 한가득인데 이제는 얼굴도 볼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20여 년 전 저의 과외를 봐주시던 선생님이에요. 성적이 출중하고 뭐든 잘하는 언니를 뒤쫓아가기 바빴던 저는 과감하게 과외 선생님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했고 엄마가 수소문 끝에 알아봐 주셨죠.
명문대 의대를 다니던 대학생이었는데 집이 가난해서 바쁜 와중에도 쪼개서 과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군대를 이르게 다녀와서 재수하고 악바리로 24살에 입학한 중고신입생이긴 했었죠. 그냥 명문대도 아니고 의대를 다니는 학생이다 보니까 과외비도 만만치 않아서 엄마가 신신당부했던 기억이 나요. 사실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저의 마음은 설레었죠. 훤칠하고 지적인 느낌의 의대생이라니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차가운 인상의 안경 너머로는 항상 다정하게 바라봐 주셨고 수업도 잘해주셔서 공부가 재미있었던 시기예요. 고3 시절 선생님 덕분에 팍팍하지 않게 보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쳐다보다가 수업을 놓쳤었는데요. 진지하게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면 더 이상 과외를 가르칠 수 없다면서 그때부터는 정말 죽기 살기로 했어요. 제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엄마가 과외 선생님을 자르실 테니까요. 중하위권 성적에서 1년 만에 그래도 괜찮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1년 전이라면 생각지도 못했을 대학교에 원서를 넣을 수 있었고 무난하게 합격도 했습니다. 나름 알아주는 여대를 가게 되어서 집에서 선생님께 1학기 등록금에 가까운 보너스를 드릴 정도였어요. 그 이후에 제가 성적이 잘 올라서 주변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엄마한테 연락처를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학업에 집중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에게 제가 첫 제자이자 마지막 제자였던 거죠. 대학 발표가 나는 날 선생님한테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저도 이제 대학생이 될 테니까 만나주면 안 되겠냐고요. 당황할 줄 알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걸 알고라도 있었다는 듯이 성인이 되면 밖에서 밥 한 번 먹으면서 술 한 잔 사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표정 분위기, 그리고 선생님한테서 나던 빨래비누 같은 뽀득뽀득한 냄새까지 다 기억나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저한테는 가장 떨리던 순간이 그때였을 거예요. 밥을 먹고 술을 먹고 계속 제가 만나자 어쩌자 조르고 했는데 싫다고 안 하셨어요. 대학생이 되어서도 계속 만나다가 한 번은 대학생활 조언을 구하겠다 핑계를 대고 만나서 술을 진탕 마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한테 정말 취해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여자로 보인다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같이 술도 진탕 먹었겠다 숙박업소로 들어가서 첫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때도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날들 중 하나입니다. 그 이후에 선생님에서 오빠가 되었어요. 오빠는 저를 책임지겠다면서 연애를 하기 시작했죠. 남자로서의 그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학교에 지치고 힘들 때에도 저한텐 항상 최선을 다해줬죠. 주변에서도 의대생 남자친구라니 대박이라면서 엄청 치켜 세워줬어요. 집에서도 제가 과외 선생님이었던 사람이랑 연애한다니까 엄마 아빠가 은근히 좋아하는 눈치셨어요. 2학년을 마칠 즈음에 저한테 그래도 비슷한 수준은 못 돼도 열심히 해보긴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주겠다더라고요. 갈까 말까 오빠랑 떨어지기 싫은데 생각하면서 오빠한테 말을 하니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기다릴 수 있다고 정말로 괜찮으니까 본과 실습으로 바쁠 때에 차라리 너도 유학을 다녀오면 우리 서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 유학 기간 동안 한국에 단 한 번 들어왔을 때에도 오빠는 너무 바빠서 잠깐 저녁에 만나 밥을 먹는 게 전부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서로 틈나면 장문의 메일들을 주고받으면서 2년 동안 정말 열렬히 사랑을 했어요. 다시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에는 저는 복학으로, 오빠는 인턴과 레지던트 시기로 정말 힘들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들 그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도 이렇게 오래 연애하고 사랑하는 걸 보면 신기하다면서 주변에서 많이들 부러워했죠. 저희 집은 부자다 이건 아니고 그냥 남들보다 조금 잘 사는 정도였어요. 동네에서 좋은 집 좋은 차 그 정도요. 근데 당연히 의대생을 두신 어머님 마음에는 들지 않으셨겠죠. 유학도 다녀왔지만 내노라 할 만한 직장을 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좀 유명한 어학원에서 중국어 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보다는 확실히 많이 벌었지만 키를 쥐어줄 정도의 재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인지 레지던트 시절부터 어머님의 끝없는 선자리 요구가 들어오더라고요. 힘들게 바득바득 일해서 서울까지 상경시켜 어떻게든 아들 공부시킨 어머님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나요? 처음에는 오빠도 계속 안 나간다 안 만난다 하더니 지나면서 엄마가 한 번만 부탁하시면서 이거 안 하면 죽는 소리 하시는데 어떻게 그래 이러더라고요. 두어 번은 그냥 밥만 먹고 오더니 그 이후부터는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해줬어요. 그때 직감했죠. 아, 우리의 끝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말이에요. 제가 그 사람 뒷바라지를 해준 것도 아니고 저희 집이 집이나 병원을 차려줄 능력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냥 눈물바람만 나는 거죠. 결국 선을 보다가 나름 그때 당시에 잘 나가던 중소기업 둘째 딸과 혼담이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저희는 몰래 만나는 상태이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오빠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할 즈음에는 차갑게 저와 헤어지기로 결심한 것 같더니 결혼하고 나서 몇 번 연락이 왔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 내놓고 자랑하기 위한 의사사위, 사치 부리는 와이프와 법조계 사위와의 비교까지 힘들었나 봐요. 위로도 해주고 가끔은 안아주면서 긴 세월을 보냈었습니다. 한참 뒤에 와이프분이 연락 오더라고요. 만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선 넘지 말라면서 어머님까지 대동해서 한바탕 뒤집으셨습니다. 제 첫사랑이자 첫 연인 그 사람과의 마지막은 얼굴도 못 보고 끝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직장도 바꾸고 연락처도 바꾸고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괜찮아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꾸려서 늦게나마 아이들을 키우고 사랑 주며 열심히 키웠어요. 근데 저번 달에 그 사람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암이었다는데 뭐 더 물어볼 수도 없었네요. 제 인생의 남자를 단 한 명만 꼽으라면 남편이 아닌 그 사람이었는데 기분이 참 씁쓸하고 또 알 수 없는 슬픔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급기야 집으로 찾아와 빚 독촉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자 상환을 핑계로 강제로 관계까지 갖게 된 거야. 못 갚으면 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하고 갔다고. 오늘의 주제는 안녕하십니까 현희 여사님. 날씨가 많이 더운데 비가 자꾸 오네요. 요즘 뉴스도 그렇고 쯔양 사태가 시끄럽다 보니 문득 옛날이 생각나 사연을 보내봅니다. 무흐한 내용은 아닙니다.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겠네요. 때는 7년 전의 일인데 추석을 앞둔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 느닷없이 알고 지내던 여동생에게 연락이 오게 된 거지. 아주 심각한 목소리로 오빠 같이 병원에 좀 가줄 수 있어? 라고.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걱정도 됐지만 잠시 고민을 했지. 그 동생은 이미 결혼을 해서 애까지 있는 유부녀였거든.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남편이 있는데 내게 연락을 할 정도라면 뭔가 아주 심각한 일인 것 같았어. 그래서 그녀가 사는 동네로 가게 된 거지. 아기가 100일일 때 본 이후로 연락을 안 하고 지내던 터였는데 거의 1년이 넘어서 본 여동생의 상태가 말이 아닌 거야. 두 눈 아래 짙은 다크서클에 푸석푸석한 얼굴. 집안 꼬라지도 말이 아니었지. 사람 사는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애는 구석탱이에서 자고 있고 그녀는 아무 말도 않고 움츠린 채 있는 거야. 그래서 추궁을 해보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내가 낙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가 있어야 한대. 생뚱맞은 이야기에 벙찌게 된 거지. 유부녀인데 낙태는 왜 한다는 건지. 그리고 애아빠는 어디다가 두고. 침착하게 동생을 달래며 다시 물어보니 애아빠는 회사에서 잘린 뒤 돈을 벌어온다며 집을 나가 몇 달째 연락 두절인 상태라고 하는 거야. 애아빠가 몇 달째 연락 두절 상태인데 어떻게 임신이 되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또 물어보게 된 거야. 혹시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 건 아닌가 해서. 그랬더니 갑자기 동생이 울음을 터뜨리더라고.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거야. 울면서 하는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겨우 달래서 얘기를 나눠보니 그제서야 제대로 설명을 해주더라고. 애아빠가 연락 두절이 되면서 생활비가 바닥이 나게 됐고 여기저기 조금씩 돈을 꿔서 버티다가 결국은 사채에까지 손을 댔다고 해. 길거리에 날아다니는 일수, 사채, 찌라시를 보고 연락을 했다는 거지. 그렇게 찾아간 사채 사무실에서 아기나 키우던 엄마가 뭐 볼 게 있었겠어. 수입도 없고 담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보니 이상한 요구들을 해왔다고 해. 몸 영상을 하나 찍어서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겠다고. 야, 진짜 무섭다. 정확히는 야동이었지. 실제로 관계를 하는 건 아닌데 하는 것처럼 영상을 하나 찍으면 빌려주겠다고. 빚을 다 갚으면 영상을 삭제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삭제해 주겠습니까? 이 동생 기집애는 멍청하게도 그 말을 믿었다고 해. 아니 급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겠지. 그래서 동영상을 찍고 300만 원을 빌렸다는 거야. 어차피 곧 내 아빠랑 연락이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하지만 내 아빠와 연락 두절 상태가 계속되고 수입은 없다 보니 당연히 연체를 하게 됐고 그때부터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하기 시작을 해. 그러다 급기야 집으로 찾아와 빚 독촉을 하기 시작한 거고 결국 이자 상환을 핑계로 강제로 관계까지 갖게 된 거야. 그 후로 매주 빚 독촉을 해왔고 못 갚으면 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하고 갔다고. 애 키우는 집에서? 그렇게 임신까지 하게 되면서 내게 연락을 하게 된 거지. 동생이 보여준 영상을 보니 참 기술적으로 잘 찍었더라고. 직접 관계를 하는 것은 안 보이지만 누가 봐도 실제로 관계를 갖는 것처럼 해서 떡하니 동생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게 찍었더라고. 솔직히 진짜로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말이야. 본인은 절대로 안 했다고 하니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지. 아무튼 그냥 경찰에 신고하라고 종용하려다가 망설였어. 사람이 참 비겁해지더라고. 영상이 너무 치명적이었거든. 얼굴이 너무 잘 나오게 찍힌 거라. 운 좋게 영상이 유출되기 전에 그놈들을 잡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 잘못해서 못 잡는다거나 영상이 유출이 되고 나서 잡으면 어떡하지?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괜히 끼어들었다가 오히려 얘 인생에 더 큰 피해만 남기는 게 아닐까? 차라리 돈을 빌려줄까? 그 돈으로 사채를 갚으면 영상을 지워준다고 했는데 정말 다 갚으면 영상을 지워주긴 하는 걸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야. 며칠을 고민을 했어.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결국 신고를 해서 빨리 그놈들을 잡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 동생의 낙태 수술 일정에 맞춰서 설득하기로 했지.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서 정신을 차린 동생을 설득을 했어. 빚 다 갚는다고 영상 삭제해준다는 보장도 없지 않아? 차라리 그놈들 잡아서 지우는 게 확실할 것 같다. 긴 설득 끝에 결국 며칠 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지. 경찰과 상의를 해서 대출금 일부를 갚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범인들을 불러내기로 한 거야. 그리고 다행히 그날 바로 범인을 잡을 수 있었지. 물론 영상이 담긴 휴대폰도 확보를 했고. 경찰 수사 중에 알게 된 게 동생 말고도 이런 식으로 여자들에게 몹쓸 짓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야. 다행히 수사관의 말로는 영상은 유출된 흔적이 없다고 원본 영상은 검찰에 송치를 해 재판이 끝나면 완전히 삭제될 수 있게 조치를 해주겠다고. 그리고 채무도 불법 대출이라 상환할 필요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이 된 거야. 되었다고 믿었었지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닌 거야. 불법 촬영물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게 볼 만한 일은 아니더라고.
그 이후로 동생은 오랫동안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야만 했지. 뉴스에서 불법 촬영 동영상 관련된 것이나 N번방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동생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어. 오빠, 정말 내 영상 지워진 거 맞는 거겠지? 어디 유출된 거 아니야? 저기 내 영상은 없겠지? 내 영상이 저기에 있으면 어떡해? 결국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만 했고 애 아빠와도 이혼을 하게 됐어. 갑자기 이런 사연을 쓰게 된 이유도 사실 며칠 전에 이 동생에게 연락이 왔었거든. 유튜버 쯔양이 전 남친으로부터 불법 촬영물로 협박당했다는 뉴스를 봤다고. 여전히 극복하지 못했던 건지 7년이 지난 지금도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 정말 내 영상 이제 존재 안 하는 거 맞겠지? 잊고 싶은데 잊혀지지가 않아, 오빠. 라면서. 예전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어. 내 나이대의 사람들은 거의 다 알 거야. 백양, 오양 등등 연예인 동영상. 호기심에 일부러 찾아보기도 하고 친구들과 돌려보기도 했고 그저 일본, 미국 야동이나 마찬가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했지. 그래서 그런 불법 촬영물들이 그렇게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동생 일을 겪으면서 그게 생각처럼 만만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야. 말로는 잊어라. 다 끝났잖아. 이제 그만 기억에서 지우고 네 삶을 살아. 온갖 위로를 해줘본들 당사자들에게는 쉽게 잊혀지지 않는 끔찍한 기억으로 두고두고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현이 여사의 구독자님들에게도 당부하고픈 말이 있어. 혹시라도 사랑하니까 호기심에 서로 합의를 했으니 추억으로 어떠한 이유와 명분이 있더라도 그런 영상이나 사진은 찍지도 관심을 갖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물론 상대방과 끝까지 잘 되어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면 좋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꼭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은 않거든. 좋게 끝나든 나쁘게 끝나든 헤어질 수도 있으니 그럴 때 그런 것들은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에게 큰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길 수도 있어. 그러니 절대 어떤 명분과 이유가 있더라도 그것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해. 오늘의 사연은 이걸로 끝내보도록 할게. 좀 내용이 어둡긴 하지만 한 번쯤은 꼭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지 모르겠어. 더위와 장마 조심하고 깨끼와 현이 여사의 가정과 안녕과 평화를 늘 기원합니다. 뿌숑빠숑이라면서 진짜 이게 정말 큰 문제긴 합니다. 또 이거를 또 이제 주위 사람이 겪어본 내용을 이렇게 또 말씀을 글로 적어서 사연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남녀간의 주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익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나 살아온 인생 이야기도 좋습니다.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